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유난히 더 짧게 느껴지는 2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지난 한 달 여러 변수들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는 등락을 반복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하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틀 연속으로 랠리가 지속됐죠. 특히 다우지수가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사상 최고치 돌파를 목전에 두게 됐습니다. 재료들을 보면 악재보다 호재가 더 많았던 하루이기도 했는데요.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도 랠리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재료들이 남았는지 글로벌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틀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경제지표 호조와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힘이 됐는데요. S&P 500 지수는 1,500선을 회복했고 다우지수도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경제지표 중에는 미국의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4.5% 증가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난달 내구재 주문은 항공기와 자동차 주문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핵심 내구재 주문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다른 호재는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었죠. 또다시 양적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 부양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초저금리 기조도 장기간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아울러 재정지출 자동 삭감 조치인 시퀘스터 발동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의회 지도부와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회동을 갖기로 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위기의 진원지였던 이탈리아가 65억 유로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전날의 하락을 만회했는데요. 유로존의 경기 신뢰 지수가 기대치를 웃돈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까지 부양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장에 힘이 됐습니다.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가 아주 더디다며 출구 전략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들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오늘의 키워드부터 확인해보죠. 네, 이어서 시초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도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헌 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추천받은 종목 톱텍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추천받은 종목 4종목이 있는데 각각 AS 부탁드릴게요. 네, 상보는 목표가 도달을 했고요. 플랜트넷은 보유 전략으로 제시해드리겠고 블루콤도 역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톱텍은 어제 목표가 18,000원에서 18,500원 도달했는데요. 이 중에서 플랜트넷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리면 USI 트란 서비스 관련 업체고 스마트 디바이스로 확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에 트란 서비스가 승인이 KT를 통해서만 서비스되고 있는 이 모바일용 UML 트란 서비스가 이런 여타 LG U 플러스에도 지금 적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전적으로 아시아 시장의 성장성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매거진과 음원, 영상 이런 미디어 콘텐츠 이통사업 확대에 따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K차이나와 자녀폰 안시 서비스를 필두로 해서 중국과 기타 아시로의 확대가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역시 이제 좀 저평가 매트를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올해 상 시적 대비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제시하더라도 초점 밸류에이션 22,000원대 매력이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플랜트넷은 중장기적으로도 보유가 가능한 종목이고 역시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보와 톱텍이 목표가에 도달했다. 그리고 플랜트넷과 블루콤은 목표가까지 보유해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시가 공략은 태광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광은 대관 자재와 간 이음체류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국가 기반 산업 경기와 설비 투자의 비중에 따라서 이 수익 규모가 변동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경기 민감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업종의 특성상 이 고품질 제품 생산을 위한 높은 기술력이 좀 요구되고 있는데 이 타 업체의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유럽의 소수 업체와 성광밴드 이런 소수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요. 태광은 미국과 유럽, 이 동남아시아와 중동 이런 그 판로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외 플랜트 발주의 어떤 지속성을 둘 수 있습니다. 이 피팅 업체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의견으로 제시되는 국내 플랜트 신규 수주 부진이 앞으로 태광의 실적 추정에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EPC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향후 수주로 반영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고, 중동에서 검토 중인 쿠웨이트, 알제리 이런 그 메가 프로젝트들이 빠르게 올해 그 2분기에는 상반 2분기에는 발주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방 산업은 여전히 좀 견조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적 호전과 기관 매수 지속을 들 수 있는데요. 뭐 전방 산업의 호주 상황에 어떤 직접적인 수혜는 국내 피팅 업체가 좀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원화 강세에 따른 해외 업체와의 경쟁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 과점화된 시장이 좀 보이고 있어서 이 기계 업체 대비해서 실적 하향폭은 그다지 크지 않은 그런 종목이 좀 편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각각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순이익, 영업이익은 648억, 순이익은 525억을 전망하면서 지난해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뭐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현주가 PER이 10배가 좀 넘는 11배에서 2배 정도 밸류에이션을 적용받고 있는데요.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년 평균 PER이 15배 적용하더라도 3만 원대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는 종목이고, 기관도 2월 20일 이후에 28만 대 누적 수면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태광 저평가 매력이 있다, 기관의 매수도 긍정적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가격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추가 공약주인 만큼 역시 시초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6,500원에서 27,000원 이 밴드 사이의 목표를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24,000원 하이시에 손절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태광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 종군증권 영동지점의 강정헌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2월의 마지막 거래일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 3일절 연휴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한데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출발 상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임형식 전문가, JB스탁의 장유정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야간 선물지수도 0.8% 올라서 코스피 무난하게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임명식 전문가님, 코스피 출발 상황 현재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출발 상황 상당히 좋습니다. 금일은 뭐 2015포인트 위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일 그 장 시작의 그 특징적 요소는 시가총액 중위권 종목군들의 활발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순서부터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그 1분기 스마트폰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이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154만 원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형성되고 있고, 전일 강세를 보였던 그 자동차 섹터주의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일단 출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징적 요소는 한국전력의 강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전일에 이어 금일도 약 1% 강한 상승 흐름이 출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4분기 원화 강세에 따른 이러한 그 수익성 개선 요인들이 현재 1분기 실적 개선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전력 인상에 대한 그러한 그 불확실성, 이러한 해소가 지난 그 4분기에 완료됐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개선 요인들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최근 들어서 그 은행주의 상승 흐름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신한지주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금일도 일단은 뭐 상승폭은 강하진 않지만 상당히 고공권에서 안정적인 그러한 그 주가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금일도 LG 디스플레이 경우 IT 섹터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도 수급이 개선되면서 상당한 그러한 상승 흐름이 완만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금일 대표적인 특징적 요소는 단연 OCI인 것 같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흐름에 따른 그런 호주생 재료가 반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그 18만 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업황이 상당히 부진했던 태양광 업체들의 경우 기술적 반등 국면이 의외로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겠고, 금일 역시 그 증권주 섹터의 경우 큰 폭의 오름세는 아니지만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대부분 실적 부진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신정부에 대한 그러한 그 자본시장 활성화, 이러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아무래도 그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성 개선 흐름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 이러한 요인들이 현재 그 잠재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일의 경우에는 상당폭 상승 흐름이 전 업종에 걸쳐서 고르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글로벌 증시의 호재를 반영하면서 단숨에 5일선 위에서 출발했는데요. 대형주들도 현재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볼 텐데, 어제 코스닥 지수가 4개월 만에 530선 위에서 거래를 마감하기도 했죠. 정희정 팀장님, 코스닥 출발 상황 살펴봐 주시죠. 네, 현재 코스닥 지수는 536.45포인트로 0.59% 지금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코스닥 장세 지금 거의 한 달 안에, 2월달 안에만 해도 지금 큰 폭으로 좀 상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도주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모멘텀이 특별하게 없는 상황에서 지금 꽤 빠르게 좀 개별 장세도 돌아가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스닥이 전일 같은 경우에도 갭상으로 시작해서 상승률을 좀 많이 높였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흐름에서는 좀 전고점 540포인트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권에서 지금 오늘 거래를 시작했고요. 동서라든가 지금 또 어제 동서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차바이오엔 지금 헬스케어 관련주로서 지금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겠다,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인 면들 내놓았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5년까지 큰 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헬스케어 산업들을 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런 관련주들, 좀 개별 장세들, 특히 지금 새롭게 나오는 뉴스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관심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고, 특별히 3D 컴퓨팅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도 최근에 많이 이렇게 흐름이 좀 두드러지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재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나오는 재료에 조금 많이 투자 심리가 좀 이렇게 집중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업종별 한번 살펴보면 코스닥 지금 현재 기관에서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개인과 외국인 좀 순매도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14억 정도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일자별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특히나 지금 꽤 많은 거래일 동안 지금 순매수세로 기조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이렇게 순매수세로 돌아설지 아니면은 매도세로 좀 이렇게 좀 전환할지 좀 지켜봐야 할 일이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매수세를 본다면 추가적으로는 조금 더 힘이 살아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같이 동반 매수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540포인트를 조금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540포인트를 뛰어넘는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신고가, 그러니까 기존의 코스닥이 그동안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것들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합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도 정리해 볼 텐데요. RBK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사흘 만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1,080원대 중반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까요? 오늘 환율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현재 원달러 시장은 전일에 이어서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6원 하락한 1,081.8원에 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좀 더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는 이탈리아 정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국채 입찰 결과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왔으며 전일 상원에 이어서 하원에서 증언한 벤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지속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글로벌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로화는 강세, 엔화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엔달러는 92.19엔을 기록하며 전일 대비 0.21엔 상승했으며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유로당 1.3193달러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0.0076달러 상승하였습니다. 전일 이탈리아는 40억 유로 규모의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했는데요. 낙찰 금리는 4.83%로 작년 10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마지노선인 5%를 넘어서지 않으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전일 상원에 의해서 하원을 상대로 통화정책에 대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통화정책의 목표 중에 하나인 실업률 6% 진입이 3년 정도 걸린다고 말하면서 양적 완화 정책 조기 종료 논란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또한 1월 미국 펜딩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4.5% 증가한 105.9를 기록하며 2010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위축시키며 유로화 강세, 엔화 약세를 지지하였습니다.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위험선호 강화와 월말 수출업체 내고 물량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좀 더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시퀘스터가 실제 발동될 가능성이 높은 3월 1일이 국내 외환시장은 휴장이기 때문에 달러 매수 압력이 다소 줄어들 수 있어 원달러 환율 하락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 등에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리스크 확대 변수인 만큼 시퀘스터 관련 우려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금일 국내 외환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082원에서 1088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RBK투자증권의 김수만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고수들의 작전 타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주식회사 알파라이든스탁의 김도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6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상 아주 긍정적인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오늘 전략은 지수 관련주 일부 현금화하자, 그리고 개별주 종목 장세 쪽으로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은 미국발 훈풍이죠. 유럽발 지리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의 핑계거리를 만들 것처럼 하더니 미국에 또다시 한번 매크로적인 경제 지표로 해서 우상향 쪽으로 만들어내면서 장악 형식의 양봉을 좀 드렸는데요. 하지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힘겨루기 자체에서 좀 쉬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겠고, 기관계 쪽에서는 이제 월말 효과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수급 부재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외국인들이 코스닥과 그리고 기관계 쪽의 코스닥의 매수세는 일부 종목군들에서 공격 앞으로 부분들이 분명하게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나 투신이 유가증권 시장과 일부 코스닥 종목군들에서의 매도 압박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매수 돌격 앞으로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종목군들로 집중을 해보고, 지수 관련도 종목, 저는 글쎄요, 위쪽 상단 부분에 대한 피로감 누적이 있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또한 월말 효과가 지나가는 시점에 눈치 장세를 봤을 때는 지수 관련주는 조금은 한 타임 정도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수 관련도 한번 현금화하고 개별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릴 건데요. 자, 그 내용 쪽에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파생시장의 외국인들의 포지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포지션 자체가 지금 현재는 우상향도 우하향도 모두 다 열어두고 있는 관망세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 관련주는 다시 한번 또다시 강조합니다. 조금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금화 좀 시켜놓고 다시 재차 눌림에서 재매수, 방망이 짧게 잡고 수익 나신 분들은 이익 실현해놓고 나서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특징 쪽에서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앞에서도 느끼셨겠지만, 김도영 대표가 개별주 쪽 성향으로 좀 가져오겠구나라고 말씀을 할 것 같은데요. 역시 맞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규제 부분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수급의 꼬임으로 단기 급등 상승을 갔던 부분이 조정 양상을 좀 받았죠. 또한 리바운딩 자체적으로 전형적으로 패턴식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점 자체가 뭔가 꼭
대폭 우리가 봤을 때는 낮아지는 형태가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놓고 보면 여러분들 이건 익숙하시죠? 어느 방송을 틀어봐도 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돌파 자리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자, 과연 김도영 대표가 남들과 똑같은 걸 가지고 언급을 할까요? 그 부분은 아니겠죠. 현재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내수 관련 소비재 쪽 부분 쪽에서의 다시 리바운딩 자체적으로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에 포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그제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졌습니다. 이 저항대 부분이 좀 3만 원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29,500원에서부터 29,000원 밴드 속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아보시고 이 부분 속에서 손절 라인은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겠죠. 손절 라인 조금 넉넉하게 27,600원 정도로 잡습니다. 그 이유는 GS 리테일 같은 경우 만약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수 방어적인 측면에서 수급이 다시 한번 이익 실현 한번 해봤던 종목군으로 집중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저점 분할 매수 쪽으로 가져가셨을 때 3만 원 돌파 한창 나온다 그러면 39,900원 정도까지 단기 목표가 설정하시고 39,900원을 강하게 뚫어내고 또다시 중기적 관점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기적 관점 32,400원 정도를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글쎄요. 지금부터 모아가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한동안은 연비 개선 부분에 따라서 차량 경량화 부분의 수혜도 좀 가져오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계의 매수의 실종과 외국인의 수급이 텅텅 비기 시작하면서 주가 자체가 내려와서 바닥권을 기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모아가기 전략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현재 기준에서부터는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 쪽이 긍정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바닥권에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여기는 뭔가요?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손절 라인을 잡기 위한 시그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지리부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대신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작전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5,350원에서부터 5,200원까지 분할 매수 원칙으로 좀 잡아보시는데요. 5,300원대 부분에 붙여서 잡으시면 됩니다. 1차는 10%, 그 다음에 5,200원이 깨지면서 5,100원대 부근으로 들어오게 되면 2차분의 10%를 해서 총 단가 부근은 5,200원대 초반부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5,400원 뚫어내는지를 체크를 해보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겠고요. 단 순절 라인은요.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로운 투자자분들, 조급하지 않는 투자자분들 모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순절 라인은 4,950원으로 직전 저점으로 설정을 하면서 가봅니다. 목표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기 트레이딩 5,400원, 중기적인 관점에서 5,700원 돌파 여부 체크하면서 중기 목표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로 이 작전 타임을 여러분들과 마지막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겠고요. 하지만 저희가 밤 10시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으로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 찾아뵈니까요. 그때 꼭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감사했고요. 작전 타임 앞으로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알파라이징 스타 김도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18포인트, 어제보다 무려 14포인트가량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강세 이어가면서 535포인트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양시장 어떤 특징 업종과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증권사 실적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타났죠. 거래 대금이 줄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증권주 흐름 괜찮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더 전망이 될지 임명식 전문가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실적은 지난 거고요. 네.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나 여기에 초점을 그쵸? 맞춰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전반적인 증권사 현재 그 주가 흐름을 보면은 역시 그 대형 증권사 위주로 그런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상당히 견조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네. 특징적 요소고 한번 그 증권업종 지수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증권업종 지수의 경우 단기적으로 지난 작년 9월 달부터 1955포인트죠. 업종 지수. 여기에 갇힌 그런 양상에 놓여 있는데 업종 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상승 랠리가 이어져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한 배경 요인은 풍부한 시중의 유동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사 그 실적을 살펴보면은 현대증권사와 그다음에 대신증권, 그다음에 IBK 투자증권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을 했고요. 반면에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이러한 그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거래대금 감소로 인해서 영업이익 내지 순이익이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의 견조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그 배경 요인은 차기 정부에서 금융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현재 진행 중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자본시장 그 통합법 개정안이 현재 다시 한번 통과되기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코넥스 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 또한 현재 그 합성 ETF 시장에 대한 그러한 새로운 상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거래대금 간소에 따른 이러한 그 부진을 금융상품 쪽으로 만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뭐 자본시장 통합법이 통과된다면은 대형 증권사 위주의 그러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네. 리테일 쪽에서 나름대로 강점을 갖고 있는 키움증권의 경우는 어느 정도 선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그 절세 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이 그 뭐라 그럴까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일부 증권사들의 경우 매물로 나올 수도 있는 만큼 대형 증권사 위주로 일단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일단 증권 종목들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대형사 위주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최근 증시에서 모바일 게임주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종목들 가운데 연속 52주 신고가를 쓴 종목들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 정부 정보 수혜감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죠. 정희정 팀장님, 모바일 게임주 오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뭐 지금 전반적으로 네. 게임주들, 뭐 모바일 게임주 그리고 PC 게임주 마찬가지로 약간 컴투스나 뭐 에이토스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네. NC 소프트나 게임빌은 약보합과 강보합권에서 좀 머물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또 5개 글로벌 킬러 콘텐츠 육성이라는 그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주가에 발목을 많이 잡았던 그 정부 규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완화되지 않았나 이런 심리적인 그 센티멘트가 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고밸류에이션에서 좀 거래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증권사의 호평 때문에 아무래도 블레이드 앤 소울의 그 중국의 상용화 그 성공 여부가 그 주가의 그 상승과 하락의 그 여부를 또 결정짓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동안 주가를 봤었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의 그 폭이 컸기 때문에 좀, 바닥을 좀 테스트한다면 다시 한번,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바닥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가셔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61선 부분들을 조금 돌파하는 시도를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컴투스라든가 이런 모바일 게임주들에 조금 집중을 좀 더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각 25일부터 28일까지 MWC 그러니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어서 봤을 때 그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들의 그 이용에 대한 확산 추이가 올해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바일 게임주들 역시 그러한 산업들의 활성화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가격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 좀 주가의 그 조정이 있었었고 35,000원 부근에서 단기적인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지금 기존의 고점 영역에서 조금 머물고 있는데요. 만약에요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또 소화가 된다면, 매물이 또 소화가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추가적으로 또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임주들 관련해서는요, 지금 그동안 좀, 규제적인 부분들, 다시 이렇게 불거지면서 좀 주가의 그 낙폭이 컸지만, 그거 기술적으로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또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바일 게임 관련주에 대한 흐름과 전망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하면서 태양광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시의 흐름 상당히 강한데요. 이 태양광 부품주로도 매기가 확산될 수 있을지 태양광 관련주에 대한 전망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 네, 최근 들어서 일부 태양광 관련주의 경우 지난 작년 하반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서부터 네. 태양광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게 나타나긴 했었는데. 금일 소식에 의하면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4% 상승하면서
킬로그램당 일단 16.80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즉 그 OCI의 그 원가 손익분기점이 그 17달러에서 18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는 OCI의 경우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폴리실리콘 강한 상승 배경 요인은 역시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는 중국과 미국이 시장을 선도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최근에 그 OCI의 그 기관 수급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 상승에 비해 뭐 거래량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지난 그 4분기 11월 달에 31만 원대에서 가격을 바닥을 확인하고 현재 그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추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OCI의 경우에는 20만 원대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세 가지 관점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익분기점이 17달러를 향한 그러한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수급이 개선돼 있고 중국과 미국에서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 세 가지 관점에서 일단 지켜볼 대목이고요. 그동안에 OCI에 물려 계신 분들의 경우는 좀 더 인내하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OCI 보유하신 분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이 가뭄 등의 이상 기후로 세계 곡물 생산량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곡물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물론 소비자는 걱정이지만 관련된 주가 흐름 좀 긍정적으로 기대하게 되는데 정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오늘 특히 조비 같은 경우에도 5%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가뭄 등의 이상 기후 때문에 주요 그 곡물 생산지인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큰 폭의 그 생산량이 감소가 있었습니다. 지금 쌀과 밀, 옥수수, 보리, 수수 등의 그 곡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했을 때 31% 정도 급감했다는 소식인데요. 2002년 이후에 지금 최대의 그 폭으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곡물 가격의 상승 아무래도 좀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면은 아무래도 그 원료를 그대로 쓰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이 그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까지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조금 급등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라든가 카자흐스탄, 아르헨티나 등의 그 곡물 생산지에서도 이상 기후가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후 변화의 그 요인이 아무래도 지금 주가에 대한 이런 그 곡물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순환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좀 곡물 가격, 그러니까 원재료를 이렇게 수입을 해서 또 다시 한번 가공을 하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 여파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가 아무래도 원료비가 좀 상승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수익성 부분에서 좀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대상이나 뭐 CJ제일제당 이런 그 가공식품 업체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상반되는 그런 업체들을 같이 좀 보시면서 그 업종들을 좀 비교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런 지금 이상 기후들이 어느 정도 꾸준히 이어진다면 가격 폭등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곡물주들, 조비, 농우바이오, 팜스토리, 효성 OMB 등의 곡물주도 한번 주의 깊게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올해 첫 중국발 황사가 예고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뭐 공기청정기, 안과용 진단기 등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임영식 전문가님 살펴봐 주시죠. 네, 그 생각보다 뭐 강한 상승 탄력이 전개된 것은 아니고요. 네. 과거에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었던 뭐 솔고바의 경우 최근 들어서 뭐 낙폭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움직임은 미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1월달에 대규모 그 수모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황사가 발생한다면은 아무래도 공기청정과 관련된 이쪽 시장이 크게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그 공기청정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회사는 뭐 솔고바이오 그 다음에 그 코웨이가 있죠. 최근에 웅진 코웨이에서 코웨이로 그 사명이 바뀌었는데요. 코웨이 경우가 일단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대표적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휴비츠라든가 안과용 관련 질환 이쪽 그 의약품 쪽에서도 의외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다양하게 관심을 가지고 일단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고 개인적으로는 뭐 휴비츠 쪽에 일단 최우선 과제를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 후보가 대선 이후 처음으로 의정 활동을 재개했다는 소식에 관련주 주가가 또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안철수 관련주가 움직이더니 다시금 정치 테마주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안철수 관련주 같은 네. 경우에도 뭐 4월 뭐 재보궐선거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됐던 것처럼 네. 문재인 그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26일부터 뭐 27일 이틀간의 그 국회 임시국회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본회의장에 나타났다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전체 회의에 참석했다는 부분이 의정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관련주들 중에 대장주격인 우리들 3명과 우리들 제야 10% 넘게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박근혜 그 신정부가 출범하기 끝까지 아무래도 박근혜 관련주들이 많이 이렇게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소외됐던 그 관련주들, 특히 뭐 문재인 관련주 그리고 안철수 관련주들이 지금 다시 한번 어떤 재개에 대한 활동 움직임 때문에 특히나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던 만큼 좀 주가의 하락폭도 컸었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주가의 조정이 끝났다, 마무리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들도 아마 심어져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 좀 이제 활동을 다시 재개한다면 그와 관련된 또 정책 뭐 기대감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심리적인 부분인 거고 기대감적인 측면인 거지. 뭐 정확하게 이렇게 뭐 대선에 뭐 다시 한번 뭐 재개를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가시화가 되기까지는 아무래도 좀 이런 바람 때문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켜보시는 것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코스피 지수가 2026포인트 1% 이상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된 상태이고요. 기관적에서도 174억 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종목 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임현식 전문가님, 연기금 쪽에서 어떤 종목 사고 있는지 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봐 주시죠. 네, 그 투신권의 그 흐름과 약간 좀 그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역시 그 한국전력, 삼성생명, KT, SK텔레콤, 포스코 순으로 연기금의 그 매수세가 다양하게 그 포진되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요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방어주 성격의 그러한 그 섹터 쪽으로 유틸리티, 그 다음에 통신 섹터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현재 흐름을 보면은 약간의 그 종목별로 그 변동성은 있지만은 네. 수급은 분산되지 않은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의 차트 흐름을 다시 한번 보면은 지난 그 9월달, 10월달부터 그 주가 흐름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그 장기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져 가고 있죠. 이러한 요인은 뭐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대형 호재가 일단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환율 그 원화 강세가 상당한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배당률이 높았던 그런 삼성생명이죠. 삼성생명을 비롯한 일부 방어주들의 경우 최근 들어서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일단은 그 주가 흐름이 기간 조정 내지 가격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순차적으로 그 영업 정지가 이루어졌던 그 통신주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현재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일단은 뭐 자동차, 그 다음에 IT 쪽에 따른 그러한 그 경기 민감주와 그 다음에 대형 그 방어주 성격의 그러한 그 주가 흐름이 그때그때 그러한 그 이슈에 따라서 수급이 단기적으로 그 이동될 뿐이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아직까지 내수주, 경기 민감주의 전체적인 수급은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풍부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 들어서 연기금이 어떤 종목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정 팀장님, 오늘 전략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주신다면요. 제가 아까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모멘텀이 특별히 없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이 또 개별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개별 장세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종목의 개별 장세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중소기업들 또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들 강소기업 만들겠다고 좀 육성에 대한 부분들을 내세웠던 만큼 관련주들 이렇게 좀 재료가 있는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 그리고 개별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고 그런 종목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정 팀장님은 개별 종목, 개별 모멘텀을 찾아보자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임영식 전문가님, 또 2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뭐 종목에 그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대부분의 그
업종별로 종목별로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특히 1분기 실적 개선이 요망되는 그 피팅 섹터 쪽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일단 뭐 환율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피팅 업체들의 1분기 실적 개선에 따른 상승 흐름 상당히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주 중심의 관심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이제는 1분기 실적 회복 관련주에 관심을 가질 때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출발 상황은 임영식 전문가와 또 JB스탁의 정희정 팀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입니다. 오늘도 각 증권사별 리포트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3월 증시를 보는 이벤트 5가지 살펴주셨고요. KDB 대우증권에서는 스마트폰의 진화와 함께하는 스몰캡 종목 추천해 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비온 뒤 땅이 굳는다. 토러스 투자증권에서는 미국 주택시장의 개선 속도는 과연 둔화될 것인가. 동부증권에서는 하루만 참아보자라는 제목의 리포트 살펴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3월 내재된 5가지 이벤트를 통해 3월 증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전망인 G2의 주요 경제지표, 즉 3월 1일 발표되는 미국 ISM 제조업지수와 중국 PMI 제조업지수를 주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양회를 통해 2013 중국의 경제정책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14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입니다. 네 번째는 3월 FOMC 회의에서 열리는 이 출구 전략 시점이 재차 논의될 수 있을지에 관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본은행 신임 총재 취임에 관련한 이벤트 역시 한국 증시의 환율 민감도가 재차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이벤트입니다. 이어서 KDB 증권입니다. 선진국 시장의 스마트폰은 더딘 성장이 전망되는 반면 신흥시장의 보급률은 10에서 20% 수준으로 스마트폰의 고속 성장은 신흥시장에서 나타날 확률이 큽니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의 진화와 신기술이 함께하는 스몰캡 종목에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인데요. 이에 따른 해당 종목으로는 필기인식 기능의 디지털저용 필름 공급을 추진하는 캠트로닉스와 배터리 발열 방지 필름 공급을 추진하는 유원캠텍, 마지막으로는 무선 충전기 분야의 RF텍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이번 이탈리아 선거와 미국 시퀘스터에 관한 시장의 관심은 높지만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양대 악재로 인한 지수 변동은 주식 비중 확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유럽위기 이후에는 새로운 대책이 제시되었다는 점과 미국 시퀘스터 이후 출구 전략 논의가 수그러들면서 양적 완화로 인한 위력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위기의 영향력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정책적 수혜가 예상되는 중소형 종목이나 코스닥 시장에 대한 대응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토러스 투자증권입니다. 2월 NAHB 주택시장은 46으로 전월 대비 반락했고 하위 항목 종목 중 잠재 구매자 방문 지수는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로 따라 향후 주택 수요가 악화될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향후 모기지 금리와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임금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주택 구입 능력 지수가 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향후 주택 수요가 약화되면 미국 주택 시장의 개선 속도 역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동부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의연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주시죠. 네, 전일 미증시가 1% 이상 급등하며 이틀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저희 증시도 지금 현재 1% 이상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좋은데요. 금주초 조정이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 14,000선 하단 지지선을 다져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미증시는 명확히 하는 모습인데요. 금일 시캐스터 협상 결과에 따라 모양은 다시 나빠질 수는 있지만 최근 14,000선 기점으로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모습을 봤을 때 상승 속도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험적으로 정책 이벤트는 큰 추세를 트는 역할보다는 저점 매수 기회를 주는 경우가 좀 더 많았는데요. 이는 이벤트에 가려진 펀더멘탈이 그 단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원적인 가치보다 낮다는 것보다 주식의 매수 근거를 제시해주는 것은 없다는 것인데요. 최근 이틀 미증시를 보시면 경제지표가 양호하게 나온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저번 샌디어의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도 물론 있긴 하지만 소비 주택 지표를 중심으로 한 지표의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고무적입니다. 전일 버냉키 의장의 추가 완화 정책도 가능하다는 언급 또한 향후 시장의 심리 지표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나타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증시 또한 2월 이후 수급 여건이 어느 정도 개선되면서 좋은 흐름인데요. 시장에는 여전히 유럽이나 프로그램 매물을 중심으로 해서 한 약 2조 원 이상 정도 매물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은 되고 있지만 최근 중국계 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그에 상응하는 매수세 또한 대기 중이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1월 이후 계속 저희 증시를 팔고 있는 뱅가드 계열 펀드의 자금 이탈 부분 또한 최근 발표를 보면 추가적인 2개 펀드에서 3월부터 벤치마크 변경으로 인해 매수세가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 부분을 상쇄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 문제와 미국의 시캐스터 정책 이벤트인데요. 일단 이탈리아 문제는 전일 드라기 총재의 양적 완화 지지 발언으로 심리적으로 호전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증시는 여전히 급락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으나 향후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여전히 챙겨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이탈리아 문제는 스페인으로의 전이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악화된다면 여전히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일단 이탈리아 문제는 재선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기에는 언제든 다시 언급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이고요. 당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캐스터 문제인데요. 금일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관계자들의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작년 연말 재정절벽 협상처럼 막판 부분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번 합의는 아마 기한 연장의 수순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미 예고된 악재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소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에 밀려 항상 양보 수순으로 갔던 공화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협상 결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결론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금일 상승장에서 너무 공격적인 배팅보다는 1900선 중후반대 기술적으로는 11선 정도의 눌림목은 언제든지 출 수 있으니까요. 하루만 참아보자는 마음으로 시장을 관망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부증권 도곡금융센터 이의연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모닝 전략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에 대한 자세한 분석 도와드립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캐스터 우려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우려는 조금 있지만 경제 지표는 개선되고 있죠. 주택시장 분위기도 회복이 되고 있고요. 만약 예상이 삭감되더라도 미국 경제 체력은 괜찮은 건가요?
사실 이게 그 체력을 따진다 그러면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파생되는 걸 보면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의 기업들이 어저께도 말씀드린 설비 투자를 좀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지금 주택 가격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또 신규 주택 판매가 뭐 4년 반에 가장 큰 폭 상승을 하는 모습이죠. 16%가 증가했던 모습이 있었고 또 대출도 지금 지난 4, 4분기 때 은행 대출이 한 1.7%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본다 그러면 일단 시퀘스터가 시장의 영향을 좀 제한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을 이끄는 것은 돈이죠. 돈이 악재를 외면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시퀘스터가 발효가 되더라도 발동이 되더라도 시장에서 돈의 흐름은 계속해서 위험자산이나 경기 확장 국면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추가적 상승 가능성, 그 다음에 시퀘스터로 인해서 문제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버냉키 의장은 그래도 아직 못 미친다, 필요하다면 추가 부양을 하겠다라고 밝혔던데요. 하원에서 언급한 내용들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상원에서도 똑같은 얘기인데 하원에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했죠. 네. 아마도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을 겨냥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약간 좀 변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하원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계속해서 증세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퀘스터 발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발언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벤 버냉키 의장은 고용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양적 완화는 지속이 돼야 되고 고용이 해결되지 못하면 추가적인 양적 완화도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는데 그럼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존에 돈 푸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추가적인 돈 푸는 건 아니고 있는 돈을 돌게끔 하는 유도가 아마 거의 맞지 않을까. 요 근래 혹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ECB의 그 콘스탄치오 부총재도 얼마 전에 얘기한 게 뭐냐면 예금 금리를 낮춰서 ECB에 예치된 돈이 시장으로 풀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그 영국의 부총재도 영국은행 부총재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로 이끌어서 시장의 자금, 은행에 있는 자금을 대출금리로 유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좀 문제가 뭐냐면 출구 전략을 하고 싶어도 좀 어려운 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 지난번 3조 달러를 시장에 풀어주고 난 다음에 그 3조 달러의 절반 1조 5천억 달러가 지금 그 FRB의 연준에 다시 들어와 있거든요. 그 이자가 0.25%입니다. 추구 전략을 하게 되면은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하면 인상하는 만큼 그 이자를 지불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추구 전략을 하더라도 이 돈이 시장으로 밖으로 나가게끔 유도한다는 그런 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차후 만약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한다면 이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생각할 수 있고요.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 영국에서도 이슈가 있었죠. 영국 중앙은행이 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이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경제 전망은 회의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약간 현실성이 낮다라고 하는데 벌써 이거를 덴마크에서는 한번 실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이너스 금리로 시행했는데 덴마크의 크로네와 환율이 같이 하락이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물론 그 다음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환율에서 효과를 봤다는 거죠. 이 환율에서 효과를 본다면 유로화에도 역시 그 예금리를 낮추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영국도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 같고요. 영국은 사실 그 지금 작년 4,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0.3%.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추가된 경기 부양책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는 할 수 있는 폭이 지금 없습니다. 거의 한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봐야 0.25%밖에 안 되죠. 그럼 돈을 추가로 푼다는 것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진행된 부분이라서 효과가 없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예금 금리를 낮추는 방법 가능성 열어두고 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탈리아 소식인데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간밤 국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리스크는 남아있지만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아요. 신용등급은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총선에서 만약에 그 베를스코니가
완전히 장을 했다면 신용도 강등됐을 확률이 높죠. 근데 안 됐기 때문에 2개월 뒤에 선거를 보고 그 선거 때 집권한 당의 정책을 보겠다라는 것이 주요 안점이죠. 결국 지금 그 긴축은 2, 3개월 진행될 거기 때문에 긴축은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2, 3개월 뒤에 들어선 다음에 긴축이 아닌 양적 완화나 이런 쪽으로 와서 시장을 혼돈으로 줘서 유로존을 흔들게 된다면 결국 신용등급은 강등될 거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탈리아 신용등급이 트리플 B 플러스입니다. 여기 더 내려가면 정크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결국 이탈리아는 만약에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자기 뜻대로 하기가 좀 어려운 등급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거죠. 어저께 유로존이 상승한 계기가 바로 이탈리아가 총선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국채 발행에 중장기 국채 발행을 성공했다라는 뉴스에 시장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서 긴축 프로그램을 유지 안 하고 네. 양적 완화를 가게 되면 네.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 자금을 모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이탈리아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염두한 발언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시장 코스피 상당히 강한데요. 끝으로 키포인트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네.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오는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 기술적으로는 2042포인트인가요? 지난번 고점. 이게 돌파되는지가 시장의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